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한 141회 나는 짱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군요. 뭐 다 잘 지냈겠지. 그렇죠. 잘 안 지냈으면 뭐 왔겠어. 그랬으니 왔겠지. 요즘 길거리 걸어다니면 너무 벚꽃 풍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벚꽃 구경 좀 하셨나요, 깡쌤? 예, 너무 좋습니다 요즘. 와, 네. 부럽다. 얼굴 표정은 굉장히 힘들어 못한 보이는데. 얼굴인데? 수심이 가득한데. 아, 벚꽃 구경하고 왔어요, 깡쌤은? 집 앞에 뭐 펴 있지 않습니까, 뭐. 요, 집 앞에 좋은 데 있어? 산다. 길거리 돌아다니 보면 요즘 벚꽃이 많으니까. 요즘 그거- 한강에서 어. 지낸다고. 아유, 그렇군요. 예. 뭐, 그 자기소개 없이 하면 좀 아쉬우니까. 김도인입니다. 최 사장입니다.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깡쌤입니다. 예. 급하니까 독실이가 튀어나오네. 그래요? 덕대비가 아니라. 급하니까. 지금 약간 그 하나 둘 셋 뭐 저 눈치 게임 하는 못 것 같은 숨겼어. 느낌으로 가갖고. 독실이는 오늘 모자를 쓰고 온 거 보니까. 네. 머리를 안 감았구만. 아니 머리 다 감고 꽃단장 한 다음에 아, 그래요? 패션의 완성으로 조용히 해. 사람들이 너무 일찍 모여요 저희가. 너무 힘든 뭐라고요? 시간에 모입니다. 나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덕실. 뭐를 다 이용해 먹어야지. 아니 아무리 다들 바쁘다고 해도 저쪽에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오전 10시면 새벽이지. 네. 씁쓸합니다. 그래서 독실이가 포마드를 바른 다음에 패션의 완성으로 모자를 쓰고 왔다. 축하드립니다. 참빗으로 막 빗고. 알겠습니다. 난 최 사장님이 포마드를 알 줄 몰랐지. 포마드 어떻게 알아요? 포마드 요즘에 다 바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할머니가 그걸로 머리 빗으셨는데. 포마드를요? 네. 아, 그래. 포마드 사실 뭔지 몰라. 그 이 쪽지시니까 단어만 알아. 할머니, 시골 할머니. 네. 독실이는 그 꽃 구경 했어요? 네. 저도 몇 번. 전 벚꽃은 밤에 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밤에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다들 조명을 하는 해놔가지고 거예요. 윤중로에 있는 벚꽃 축제를 좀 일찍 했어요. 왜요? 일찍 펴가지고. 일찍 하셨어요? 글쎄 뭐라고 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쪽이랑 맞춰서 같이 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실제로 벚꽃 축제를 하는 첫날 시작할 때는 거의 벚꽃이 안 펴 있었고 아, 그렇구나. 지난 일요일에 이제 끝났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윤중로 안으로. 축제는 끝났으니까. 보통 때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축제 때는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요. 벌써 끝났어. 몰랐어.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하면서도 차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밤에 잠깐 들려봤는데 벚꽃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비처럼 내리잖아요. 나중에는 하얀 비로 하나도 내리지 않고 여전히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방송 나갈 때는 다 졌을 것 같아요. 비가 온 다음이라서. 아, 그렇구만. 김도희는 벚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래요?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생각해봤는데 오며 가면서 지나치다가 본 거 외에 벚꽃놀이라는 거 가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벚꽃놀이요? 네. 벚꽃놀이 아니에요? 이 앞에 벚꽃나무 많은데 뭐 거기서 놀면 됩니다 그냥. 네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따 놀다 갈게요. 김도희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인스타에만 신경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스타 네. 사진 보면 거의 벚꽃 휘날릴 것 같은 샤방샤방한 사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요즘 저희 녹음할 때 제가 다른 패널분들 사진 찍으려다 몇 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 하는데 막 계속 찍어가지고 우리를 팔아가지고 자기 인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까지 잘해보려고요. 깡쌤은 성공 못했죠. 깡생만 계속 실패해가지고, 네. 제가 오늘 난공불락이야. 정신을 좀 딴 데 쏠리게 할 테니까 그때 몰래 찍으시면 됩니다. 깡쌤이 보통 이제 바지를 벗고 다녀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발바닥이라도 찍어가려고. 깡생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 보니까 수업도 개설하던데 맞습니까? 아, 네. 5월부터 새로운 수업이 또 개설되는 거죠. 네네. 리프레시 마인드 5월 시간표가 새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도희 얼른 명상 와요. 수업 지난번에 그 공지 나간 다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다른 요일에 지금 강의가 깔려 있는 게 화요일, 목요일이었는데 네. 그러면 언제 다시 열리는 거예요? 네, 5월부터는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수업이 추가적으로 더 열려요. 아, 추가 다시 되는 건가요? 네. 신청은 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네 맘대로 막 어제부터 하셨습니까? 아, 이거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려서. 또 이미 또 찾겠네. 방송이 나갈 때쯤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외로 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명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했었는데 네. 김도인의 영향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그 5월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해서 제가 찾아냈어요. 그 정말 서울에 여러 군데 많이 가봤었는데 가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룡산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입니까? 네네, 미네랄에 보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부터 5월부터 네네, 선정릉 공원 앞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위치도 좋네. 동굴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카페에 가끔 이제 후기들 올라오는 것 저도 보니까 다들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한번 저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불안하네. 신청을 성공해야지 되지 쉽지가 않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왜냐면 요즘 꼭 명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들 거짓말만 들어가지고. 요즘 이제 대선 시즌이고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꼴 보려고 촛불을 그동안 들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명상을 통해서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받아주나요, 저희도? 네, 너희들 지금 돈 안 든다고 막말하고 있어요. 우리 비싸게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미리 예약 받을 테니까 와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2배로 받으신다고. 네, 당연한 거지. 감사합니다. 너희 오면 번잡해지니까 너희 2배씩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짱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번에 우리 깡쌤께서 야 이게 진짜 짱 아니냐. 네. 그래서 조조. 후기나 리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쵸? 삼국지에 대한 거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게임 관련된 댓글이나 이런 게 많이 달려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역시 많은 삼국지 분들이 게임. 어렸을 때 저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을 때는 뭔 조조가 좋은지를 몰랐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조가 왜 영웅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공감을 해주셔갖고 저도 되게 후기 읽어보는데도 되게 쏠쏠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패왕 유비. 그렇죠. 패배왕. 패배왕. 패배왕 유비. 패배왕 유비.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방송 AS 몇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친절하게 많은 삼국지 덕후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AS. 네,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제가 이제 헌제를 하태후의 아들이다라고 진술했더라고요. 방송 중에 보니까. 근데 제가 글을 읽다가 눈이 가끔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나간 것 같고 어쨌든 헌제는 하태후의 아들은 아니었고 왕귀인이라고 해서 전임 황제의 소생의 아들이다 라는 거 정정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조가 여포를 사로잡은 지역의 이름을 제가 합비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더니 제가 합비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합입니다. 합이. 예, 근데 원고에는 제가 합이라고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혀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음이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래서 합비라고 잘못 발음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정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조조를 아주 이제 칭찬을 많이 했죠. 네. 여러 가지 칭찬을 했는데 지난번 방송에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말씀 못 드린 조조의 면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유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조가 예술가로서도 굉장히 인정받는다는 거는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렇죠? 독실님은 아실 것 같은데. 조조요? 예. 네,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 면모들이 많고 뭐 책도 그때 병법을 썼다고도 이야기했었었고 시에도 능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항상 뭐 시를 가까이 하고 책을 읽었다 할 정도로 시와 음악에 덕후 기질이 있었는데 이게 취미가 수준을 넘어서 역사의 한 획을 남겼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래요? 자유롭고 뭐 개성 넘치는 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로서의 면모가 있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집중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은 조조의 단점입니다. 조조는 모든 뭐 군사적인 지휘력이라든가 인재를 활용한 능력이라든가 뭐 정책적 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 다 갖추고 있는 완벽에 가까운 리더로서 칭송받기도 하는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비인간적이에요, 인간이. 인간성이 딱 봐도 이상해, 약간. 그래서 이런 조조의 비인간성을 딱 드러내는 문장이 이겁니다.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조조가 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실제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이 나 뒤통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치겠다. 날려라. 그렇죠. 네. 선빵을 날리겠다.
옥수수 먼저 털어라. 그래서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옥수수를 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잔인한 면모들을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젊은 시절의 조조에 관련된 일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백사라고 해서 조조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조가 젊은 시절에 그 낙양 쪽에서 중앙에서 관료로 일을 하다가 동탁이 집권을 하자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동탁이 조조에게 접근하자 조조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옛 친구 여백사의 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밤에 조조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상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난다. 예, 그래서 조조는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백사의 일가족 8명을 죽이고 도망을 맞다, 치게 맞다.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오해를 했던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조조는 이때 했던 말이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마라. 아, 이때 나오던 얘기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병적인 거 아닌가? 저 소설에서 이 부분 읽고서 되게 놀랐었는데 네. 그게 뭔가 음식 대접하려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조에 대한 공통된 평가가 뭐냐면 의심이 많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 앞길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은 사람을 도구로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인격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했다가 버렸다가 심지어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좀 들어드리면 조조가 이제 인재들을 굉장히 폭넓게 능력에 맞게 출신 뭐 신분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등용하는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탁 등용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뭔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잔인성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 정도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순욱이라는 조조의 최측근 참모입니다. 순욱. 예. 조조가 초반에 대업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거의 원톱으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 순욱이라는 참모입니다. 근데 순욱이 이제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된 다음에 조조가 하는 일에 가끔씩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워낙 강직한 선비 출신이었고 뭐 아직까지는 한나라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도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조조가 이제 212년에 스스로 자기 자귀를 위공으로 높이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기도 하고 뭐 이런 결정을 자꾸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조조가 화가 냈습니다. 이놈이 이제 이 정도 머리가 컸구나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욱을 한직으로 내친 다음에 그다음에 선물을 보낸다고 해갖고 큰 선물 상자를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택배를 딱 받아서 순욱이 딱 열어봤는데 상자가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순욱이 자기가 쓸모 없어졌음을 깨닫고 음독 자살했다고 합니다. 천재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은 나 같으면 욕했을 것 같은데. 야, 뭐야, 물건 안 보냈어? 왜? 뭐야, 이 자식아. 깜빡했나 싶기도 그냥. 야, 물건 없어! 이렇게 했을 텐데, 그죠? 역시 중고나라는 믿어서는 안 되는가? 이랬을 텐데, 순욱은 그 메시지를 딱 받고 자살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잔인한 사례 중에 하나가 조조가 이제 양수라는 아주 총명한 신하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양수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고, 항상 조조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붙어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조의 속마음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가 미리미리 헤아려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자기가 그걸 자기만 읽어냈다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하면서 잘난 척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수라는 사람이 특히 조조의 셋째 아들이었던 조식이라는 셋째 아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요. 나중에 조조는 이 양수가 자신의 큰아들 조비한테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조는 조비를 밀고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정권 안정을 위해서 이 양수를 트집을 잡아서 처형을 했고요. 더 잔인한 거는 양수를 죽인 다음에 양수의 아버지 양표한테 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 조조가 이제 양표한테 내린 편지 원문을 보면 되게 좀
이거 진짜 사람이 맞나 이런 정도로 그 내용이 좀 잔인한데 뭐 자기가 양표라는 놈이 장차 당신 집안에 화근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제거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상을 내려요. 예,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 예. 양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속이 문드러졌겠죠. 옥장이 무너졌겠죠. 예. 그래요? 네. 적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례가 17살 나이였던 주불이라는 아주 당대 유명한 천재 소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불이요? 예, 주불의. 주불의. 예. 어려서부터 재능이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천재 신동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너무 뛰어나니까. 독실이 같았나 보다. 예. 조조는 이 주불이가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 해가 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객을 보내서 제거하는. 그래? 예. 그러니까 되게 그 몇 가지 사례, 그 중에서도 좀 심각했다고 판단될 만한 사례 몇 가지만 알려드린 거고, 이 외에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사람들도 막 뭐 너무 거만하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면 가차없이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조짐이라도 보이면 그냥 그렇죠. 없애려고 했구나. 예, 바로 없애버리는 거죠. 야. 조조의 이런 잔인한 측면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막 가차없이 자기 적들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서주 대학살 사건은 아예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도륙했던 사건이고요. 관도대전 이후에도 원소군에서 붙잡아온 포로 8만 명을 생매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묻었냐?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잔인한 짓이었거든요. 이런 짓들은. 그리고 정말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는 그 하급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자기 신하들 이것도 정말 막 비인간적으로 이용해 먹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전쟁 중에 군량이 상당히 부족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조는 군량 담당관이랑 상의를 막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량이 좀 부족하니까 군량을 나눠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박 같은 거죠. 네, 네. 되를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불만을 좀 이렇게 무마해보자. 그러니까 똑같이 한 3스푼을 주는데 스푼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조삼모사처럼. 그렇죠. 그러자 당연히 이제 이게 발각이 됐겠죠. 그래서 조조가 속임수를 썼다 이런 비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어떻게 했느냐? 군량 담당관을 처형합니다. 야. 그리고 군량 담당관이 비리를 저질러서 이 되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곡식을 빼돌렸다라고 해서 위기를 탈출하죠. 장난 아닌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하급 관리를 처리해버리는. 독실이가 이제 위험한 얘기를 해가지고 깡쌤이 이제 검찰에 소환되게 되면 알고 보니 그건 제가 신고한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깡쌤이 다 주도한 거다. 그럼 이제 저는 검찰청에 불려가서 사실 배우는 최 사장이다. 제가 끌려가면 그 다음에는 김도인의 영적인 지시가 있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군요. 네. 예. 또 조조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녔다 그래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나는 그때마다 촉이 온다. 예감이 온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까운 호위병을 몰래 불러가지고 같이 연극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요? 뭐냐면은 야 네가 몰래 무기를 이렇게 감추고 내 근처에 한번 접근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너를 이렇게 체포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 연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꼬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체포하긴 하겠지만 네가 그냥 입을 끝까지 다물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만 있으면 내가 너 크게 상을 줄게 라고 서로 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로 호위병이 그대로 이제 연극을 했는데 조조가 이 호위병을 이제 붙잡았죠. 네. 네, 이놈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무기가 있다 해갖고 이제 떠들썩해졌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구나. 그렇죠. 야, 이 또라이 아니야? 아니면 이게 기억상실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말을 잊어버리는. 유비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조조를 이렇게 막 만들어낸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삼국지 정사에 나오는 기록까지는 아니고 거기 정사에 뭐 주석을 단 문헌들이나 여기저기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예전에 저희 사이코패스 편을 할 때 그 유능한 지도자가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딱 거기에 제일 들어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안 좋게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삼국지 읽어보면 암살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장비도 암살당했죠. 네네. 그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암살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제가 기억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자면서 부하들한테 자면서 나는 꿈에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나 잘 때 아무도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실제로 어떤 신하가 얘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있어서 추울까봐 덮어주러 왔는데 그 순간을 노려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일부러.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로 조조는 잘 때 무서운 사람이구나 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인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적도 많았던 조조가 결국엔 암살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광인 전략. 나 미친놈이니까 건들지 마. 다 좋게 해석해주면 처세술인 거죠. 그래요. 예, 워낙 그런 암살이나 뭐 신변 위협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짓을 했을 수는 있는데 잔인하죠 어쨌든. 그렇구만. 정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로서 조조가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점 이러한 비인간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이기주의 뭐 이런 겁니다. 조조는 일생 동안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버릴 때는 너무 쉽게, 너무 가차없이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고 거의 소모품처럼 여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의 인간성에 대한 이런 악평이 워낙 당시에도 이미 퍼져 있었던 것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거의 1000년 가까이 흘러서 소설 삼국연의가 창작될 때 이게 조금 더 강조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로서도 이런 악평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조조가 이제 원소를 다 때려잡고 이 하북 지역을 평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음에도 다른 지역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지 못한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조조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당대 최고의 군사 운용 능력, 뭐 인재 등용 능력, 뭐 행정 능력을 갖춘 슈퍼스타 조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196년부터 한 199년까지는 원술이나 여포 같은 군벌들을 천재적인 계략을 가지고 몽땅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200년 관도 전투, 관도 대전에선 원소의 세력을 크게 꺾어버립니다. 이후에 조조는 7년 가까이 원소의 잔존 세력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죠. 원소가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방 이민족들을 정벌하는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7년 8월경에 원소의 두 아들의 목이 조조한테 택배로 배송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북방 정벌을 마무리가 되죠. 기세가 등등해진 조조는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곧바로 남쪽 정벌을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려드렸던 큰 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9개의 지도. 그 전화 다이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요 지도에서 지금 조조가 어디를 먹은 거냐면 2번과 3번, 5번, 6번을 이제 촌주인데? 다 먹은 겁니다. 예. 복습해 왔어? 뭐야?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역이 당시로서는 중원하면 이 지역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삼국통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조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머지 찌끄레기들,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이 찌끄레기들을 먹기 위해서 남쪽으로 정벌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8년 7월이었다고 해요. 208년 7월. 네, 그래서 어디를 먼저 내려가느냐? 5번 바로 밑에 있는 8번. 8번입니다. 8번. 바보냐? 중원의 한가운데 있던 5번 밑에 있는 8번 지역. 유표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온하게 잘 살고 계신데 그나마 가장 좀 약하고 그리고 그 형주 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8번 지역이 형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형주 지역이 상당한 요충지였어요. 군사적으로.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다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쳐들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조조의 대군이 남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하하자마자 형주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유표라는 사람. 유표가 병으로 이제 늙어서 죽는 한 달 뒤에 늙어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아들들이 조조한테 항복을 합니다. 네. 이제 조조한테 남은 거는 8번의 오른쪽에 있는 9번. 예. 9번이고 그때 당시로는 이제 겨우 개척을 시작한 동네고 이쪽은 이제 손권이라는 사람이 이쪽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쪽으로 이제 군대를 진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조조는 208년 겨울에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서 이 양자강 유역을 따라 전격적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벌어지는 배경이죠. 적벽대전. 네, 적벽대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조가 계속 주인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간중간에 카메오로 가끔 등장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맥락도 없고 얘가 왜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됐던 그분이 계시는데 유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비. 네. 근데 조조가 또 여기를 쳐 내려와서 치려고 딱 봤더니 또 그 사람이 또 있어 여기. 어디 7번? 9번을 치는 겁니다. 9번을 치러 갔을 때 9번을 치려고 이제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또 유비가 나타납니다. 얘는 좀 무서운 애 같습니다. 뭐 어디에 다 있네 그냥.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분신술하는 거 아니에요? 유비가 저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나타나다가 또 갑자기 이 9번 지역을 치려고 하는데 또 있는 겁니다. 조조가 깜놀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왜 네가 여기 있냐? 헤타포드 아니야. 시공간을 초월해. 그때 당시에 유비는 약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손권 옆에서 손권과 유비가 연합군을 이뤄서 조조를 맞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유비. 제가 지난 시간에 패배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패배왕 유비가 어쩌다가 분신왕이 됐는지 어쩌다가 이 강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9번 지역을 강동 지역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유비가 방황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는 스토리를 찾다가 보면은 조조가 딱 하나 갖지 못했던 리더로서의 덕목. 분신술?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유비가 그래서 유비 조동. 출생은 이제 161년 정도에 했으니까 조조보다 조금 늦습니다. 한 6년 정도 늦을 겁니다. 161년에 태어났고요. 동북 쪽의 아주 변방 지역에서 지명은 이제 북평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북평 지역의 탁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어쨌든 변방이었다. 3번 지역. 예. 지도로 치면 1, 2, 3. 예. 3번에서도 좀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변방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유비가 뭐 황손이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예. 정통성이 유비한테 있다. 그래서 뭐 유비가 뭐 유황숙 이렇게 황제가 유비를 부를 때 황숙이라고 불렀다느니 뭐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황손이긴 한데 우리 독실이도 황손이 아닙니까? 저 왕손. 황손이 왕손이구나. 왕손. 보통 근데 다 왕손 아니에요? 그렇죠. 난 빈수로 왕 거기 출신인데요. 나는 아니야. 슬퍼. 얘기하지 마. 이게 다 진짜 끝장이었냐. 왕손 정도 돼야지. 그래. 자, 출생을 쭉 뒤져보면 한나라 경제의 아들 14명 가운데 하나였던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들이 14명이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유승은 술과 여성을 좋아해 아들만 해도 120명이 넘었다. 능력자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유비의 조상이.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유승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유정이라는 사람이 직계 조상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때는 제후에 봉해졌던 적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서 제후에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정이라는 사람이 자귀를 잃은 게 기원전 112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비가 나중에 제후의 자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원 후 196년입니다. 이건. 예. 약 300년 동안 유비의 직계 조상 가운데 제후에 봉해진 사람도 없고. 제후가 뭡니까? 그 유럽으로 치면 막 그 공작, 백작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땅도 좀 주고 떼어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제후라고 해서. 봉건제랑 동일하다고. 네, 봉건제도에서 지역 어떤 통치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300년 동안 뭔가 고위 공직자에 나간 조상도 없고. 몰락한 가문이네요. 뭐 꼭 몰락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 다 몰락한 거죠. 그냥 평범한. 네네. 그러니까 황손으로긴 한데 뭔가 두드러진 게 없는. 네. 예. 그래서 유전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황손의 유전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유비의 조상 중 한 명이 약 300년 전에 황제의 아들이었다. 나 지금 너무 웃겨. 왜요? 저희가 지금 녹음실을 바꿔서 구조가 예.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패널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3명 그 패널 분들을 보는데 그 깡승님이랑 최 사장님이 그 유비의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거의 남아있지 않겠네요라고 해서 제가 우연히 독실님을 봤는데 독실님 되게 가운등하면서 입술을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독실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웃겼어요. 유전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건 상관없지 않아요? 300년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대를 거쳐도 유전자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석되죠. 자기 유전자가 있고 계속 섞이니까. 그렇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요? 계속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고요. 사실 아, 그래요? 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열심히 입술을 물어뜯고 있어가지고. 도시가 요즘에 그 뽀뽀를 많이 못해가지고 혼자서 저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300년 전에 이제 그 황제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상이었다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저는 거기 뭐 구구절절 공감하면서 저도 한 500년 전에 그죠. 그랬었어요. 독실이 몇 대 손이라고요? 19대. 19대. 그래서 거의 초반이고요. 거의 유전자가 남아있잖아요. 더 남아있지 않죠. 오히려. 저는 네. 유비가 낫네. 그럼 앞으로 제가 독실님을 독황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300년 정도 따져보면 뭐 고위공직에 나간 관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모계 다? 쪽으로도 있을 수 있죠. 예. 우리 성씨가 꼭 이게 부계로만 전달되니까 그런 그렇습니까? 건데 다 한 가족이죠. 그렇네. 예. 위아더 월드군요. 뭐 저희 직계 친척들을 보면 저희 집안이 양반이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 300년 정도 뒤져보면 예,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네. 핵심은 뭐냐면 뭐 황손이라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에는 이렇게 황손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황손 하면은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있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리 가다가 황손 그러면 사람들 다 돌아보는 나마라는 건가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황손이라고 칭해서 이득 볼 만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거 유비 이거 구라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당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거의 사실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의 할아버지가 이제 고을 현령을 지내기도 했습니다만 유비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 큽니다. 어머니와 함께 미투리, 뭐 돗자리 이런 걸 짜가지고 팔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게 생계를 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넉넉하지 않은 서민의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유비가 막 뭐 나는 황제가 타는 수레를 꼭 타고 말 거야. 뭐 이런 포부를 떠들고 다니다가 혼나기도 했다 그래요.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뭐 포부가 크고 야심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딱히 뭐 눈에 띄는 업적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그나마 이제 15살 때 어머님이 그래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너무 망나니처럼 크니까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된다. 그 유학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이때 당시 대학자였던 노식이라는 사람이고 같이 공부한 게 이제 공손찬. 네, 지난 방송에 나왔던 공손찬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했으나 뭐 딱히 공부를 좋아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유비는 길어야 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유학을 공부했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유비는. 동네 건달이었잖아요. 진짜로. 동네 건달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젊은 시절까지는 뭐 돗자리 같은 거 팔면서 어머님 보좌하는 그런 평범한 청년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유비의 용모에 대한 묘사가 좀 재밌는데요. 키가 한 175에서 178 정도였던 것 같고 어이없게도 손이 무릎까지 닿았다. 이런 기록이 있죠. 야.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자기 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묘사를 종합해보면 유비는 외계인이었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서 귀가 엄청 컸다 그래. 귀가 고개를 돌리면 귀가 보였다. 예, 코끼리. 그럼 귀가 어깨에 붙어 있나 보다. 그래 고개 돌려야 보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래서 이 별명이 대이아. 그러니까 대는 큰 대자고 이아는 이제 영어로 이어죠. 이야. 예. 대이야. 죄송합니다. 어쨌든 귀 이자에 아이 아자를 써서 대이야. 귀 큰 놈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귀가 정말 컸나 보네. 뭐 딱 보면 좀 광조돼 보였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 귀가 약간 진짜 부처님 귀처럼 생겼어요. 특이하게. 김도인도 귀가 굉장히 크군요. 맞네. 그래요? 네네. 제 귀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독실이나 깡쌤이나 귀를 보니까 낯서네요, 그죠?
원래 사람 그러니까. 볼 때 귀 같이 보면 좀 웃깁니다. 그거 진짜 웃기구나. 아, 웃겨. 네네. 예, 근데 유난히 귀가 컸다. 그래서 이 유비를 약간 비하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귀 큰 나이. 귀 큰 놈, 야 이 귀만 큰 늙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적도 있어요. 유비의 젊은 시절에 대한 묘사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유비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고 개, 말, 음악 그리고 멋진 의복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아치네. 양아치야. 양아치여서 건달이었지. 이거 깡샘 아니요, 깡샘. 네,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해 보면 동물들의 친구와 그렇네. 멋진 패션 리더. 아 그런가요? 네네. 해석해 보면 이제 공부는 더럽게 안 했고 그건 다르네. 반려동물을 좋아했으며 돈도 없으면서 비싼 외제차 타려고 막 시승하러 다녔고 옷은 또 막 빼입고 다니는 패셔니스타에 좀 놀았다는 거죠.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디다스 3선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같은 거 끌고 다니고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최 사장이 얘기해 주셨는데 거의 반백수 반건달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 왜냐면 딱히 기록이 없어요. 동생들 막 모아가지고 막 의리 얘기하고 딱 건달이었던 거야. 유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인상이 좋아서 그렇지.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큰 장점은 주변 사람들한테 배려심이 깊고 친구들이랑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수가 적었고 아랫사람을 잘 대우했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호걸들과 잘 어울렸기에 젊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유비를 따랐다. 근데 조금 설명해 주시는 그 유비의 특성이나 뭐 성향 같은 것들이 약간 뭔가 조화가 안 돼요. 괴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네 건달형 같은 이미지는 뭔가 호기롭고 약간 밖으로 뻗치고 뭐 공부 안 하고 집중 안 하는 스타일들은 성향이 약간 좀 활동적이고 이럴 텐데 또 반면에 말수도 적고 자기 감정 표현도 잘 드러내지 않고 그 의리도 깊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요? 네네. 남고에서는 밤마다 이런 애들이 있어. 아, 그래요? 아, 제가 몰라서 생각해보면 그런가? 좀 이렇게 잘 놀고, 뭐 약간 건달이긴 한데, 말수 인상도 없는? 좋고. 잘생겼죠, 그런 잘생기고. 네. 정말요? 어디요? 지금도 친구예요? 일진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인품이 좋은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일진 중에.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녔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비를 따랐던 인물 중에 이제 끝까지 같이 가게 된 인물이 두 명이 있죠. 정답. 관우장비. 예, 관우와 장비입니다. 나 트라우마 돼서 정답하는데 심장 떨렸어. 아, 글쎄요. 관우는 당시 뭐 속상하다. 다른 지역에서 이 유비가 있던 변방에 도망와 있었다. 라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삼국지에서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무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관우 러시아인설 어떻게 된 겁니까? 뭐요? 있긴 있어요. 관우 장비는 그러니까 러시아라기보다 이제 저기 뭐 연해주나 뭐 좀 그 무슨 스탄 체격 자체가 너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그랬다는 설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그거예요. DC 그런데 그러나 뭐 전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럴싸한데 싸움만 잘한 건 아니고 책도 많이 읽고 다만 이제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좀 교만해서 그게 단점이었다고 하죠. 관우는 유비보다 한 살 많았지만 항상 철없는 유비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항상 굳은 일을 도맡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형님 대접은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한 살 많았다고요, 관우가?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왜 유비는 타고난 리더였을까? 관우가 왜 자기가 이끌지 않고 자기가 계속 보좌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나중에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른다든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이해가 가는데 제일 먼저 이제 벼슬을 얻기도 했고 하니까.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들이 이때 어렸을 때 만났잖아요. 막 20대 때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비가 야, 나 황숙이야.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그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왜냐면 유비로서 내세울 게 없거든요. 뭐 지금 돗자리나 팔고 앉았고 이러는데 뭐 합니까? 근데 출자석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기 뭐 등치도 크고 막 힘세 보이니까 나이를 깎는데 심지어 나이조차 자기가 어려. 그러니까 나이를 속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외모로 기싸움 하다가 내 팔 길이를 봐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재능적인 게 특출나도 꼭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깡쌤이랑 제가 독실이를 보좌하잖아요. 이거만 봐도 이미 그게 다. 저는 김도희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탁월한 리더십. 그렇네. 예. 네네. 어쨌든 장비는 유비랑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탁군 출신 사람인데 뭐 백정이었다라는 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정사에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관우가 장비요. 장비가. 예. 그래서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장비가 막 일자 무식의 막장 성격으로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실제로 장비는 뭐 시문학에도 능하고 뭐 서화에도 일가견이 있을 정도로 교양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 장비를 좀 개그 캐릭터로 과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맞아. 해석이 있습니다. 말 듣기도 전에 항상 뭔가 출동하고 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약간 웃기고 계속 사고치는 사고뭉치형 캐릭터죠. 어쨌든 정사에서도 장비는 좀 거칠고 다혈질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랫사람들 좀 거칠게 다루는 게 좀 단점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잠을 잘 때도 한 침대를 썼을 정도로 우애가 두터웠다. 예. 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돈 없는 거지들인데 뭐 독방 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잤겠죠.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술 먹고 밤마다 술 마시고 술 그러니까. 먹고 유비 뻗어 있으면 또 등치 큰 관우가 이 형님 또 하면서 업고 가가지고 막 토하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살았겠죠. 예. 저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학교 다닐 때 저 기숙사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2년 정도. 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기숙사. 네네. 예. 근데 저희 학교 정문이 보통 정문이 닫히는 거를 본 적 없으시죠? 기숙사 살면 이제 정문 닫히는 걸 보는데 예. 정문을 닫아놓고 완전 닫는 게 아니고 조그만 문을 열어놓거든요. 기억나요. 예. 약간 개구멍 같은 거. 그럼 친구들이 이제 술 먹고 들어오다가 거길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꼭 거기 걸쳐서 잠들어 있는 애가 있고. 학교 정문 개구멍에. 네, 개구멍에 그 몸을 반쯤 넣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 걸쳐서 잠든 거예요. 술 먹고. 네. 그리고 저희 기숙사가 약간 한옥식 기숙사여가지고 예. 애들 신발이 마당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마당에? 네, 예. 툇마루에 막 애들 막 거기 걸쳐서 막 잠들고 있고 갑자기 막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무슨 생활한 겁니까? 네. 그 정도 대학 생활은 다 하잖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유비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관우가 형님 일어나시죠 하고 업고 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 때문에 아마 소설 속에서는 이 세 사람이 도원의 결의를 맺고 뭐 이렇게 의형자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달 의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창작이었다. 도원 결의 이런 장면들은. 자, 이 20대 시절 유비에 대한 기록은 어쨌든 거의 없고요. 패거리들이랑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냥 반백수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4년에 드디어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자 유비 관우 및 그 일진 패거리들이 이때는 기회다 하면서 토벌군에 뛰어듭니다. 찬스는 기회다. 찬스는 기회다. 그래서 이거죠. 요즘 생각해보면 이제 동네 힘 쓰는 백수 3명이 이제 갑자기 뭐 경찰 공무원 특채 응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건 이제 좀 힘쓰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유비를 지지하게 하끔 하는 유비의 매력인 것 같아. 왜냐면 막 의리가 있고 막 젊은 애들이 막 혈기 부리고 이런 거 보면 조조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죠. 얘네들이 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노는 물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원소나 뭐 이런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랑 이렇게 같이 크기도 하고 이런 엘리트 계급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유비는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좀 급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 일단 기록이 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 그래서 뭐 황건적인 난에서 뭐 토벌군에 가담해서 뭐 공을 세우긴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정사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다만 이제 뭐 삼국연의에서 이거를 뭐 화려하게 복원을 했던 것 같죠. 다만 이때 유일하게 눈에 띄는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유비라는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유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유비가 이제 그 토벌군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객기 부리고 막 혈기왕성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그 같이 군인들이랑 같이 행군하는 도중에 갑자기 반란군의 어떤 습격을 받습니다. 복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들판에서 반란군과 마주친 유비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비가? 아파했습니까? 유비가 어떻게 했느냐? 거짓으로 죽은 채를 합니다. 뭐야? 그리고 이제 반란군이 도망가자 시체인 것처럼 수레에 옮겨져서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사에?
이게 이제 아예 정사까지는 아니고 정사에 있는 주석본들이 있거든요. 정사의 주석을 다루는 것 중에 이런 기록이 있긴 있어요. 지혜롭구만. 그래서 적군을 만나서 죽을 것 같자 번개처럼 들어눕은 다음에 죽은 척 하는 거죠. 되게 죄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전 전쟁 영화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 영화나 이런 장면으로 봐서 그렇지 항상 생각해 보는데 전쟁에 내가 놓여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김도인 전쟁 시작 그러면 김도인 바로 죽은 척. 높죠. 아니 그 적군의 공격을 막 받을 때 저는 어쨌든 우리 편 입장에서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몰입해서 보는데 그때 차라리 죽은 척 하고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네네. 당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김도인의 어떤 이 소박한 마음씨를 유비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나. 무엇보다 내 몸이 귀하니까.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시체인 것처럼 그 수레 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이 장면. 이게 바로 유비의 저는 캐릭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와요. 죽은 척하기. 죽은 척하고 시체처럼 이렇게 수레에 누워있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그래서 유비의 두 가지 캐릭터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프로 고개 숙임러입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솜씨 하나는 프로다.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다 떠돌 수 있었던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유비가 항상 이런 명언을 가슴속에 새기고 다녔다는 설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고? 아니 이건 제 해석이고요. 강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새겨두십시오. 예? 유비의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유비의 캐릭터는 프로 패배왕. 유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패배를 인정합니다. 에휴 졌다. 심지어 남이 공격하기도 전에 나는 졌다 하고 인정하고 물러나죠. 그래서 내가 질 것 같은데 하는 이걸 감지하는 어떤 촉? 이게 아주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거 이상한데 하면 바로 패배 인정하는. 조조는 누가 날 배신할 것인가에 대한 촉이 있었고. 그렇죠. 배신촉. 유비는 내가 패배할 것 같다라는 촉. 다들 촉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이 나오는데요.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네.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비는 이런 그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요. 공을 인정받아서 뭐 지방의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쫓겨나갖고 떠돌기도 하다가 또 황건적 토벌군에 또 가담했다가 계속 비정규직 생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백수 상태로 여기저기 떠돌다가 보니까 유비 어머님이 굉장히 속이 터졌겠죠. 그래서 볼 때마다 유비 등짝을 후려갈기면서 그만 좀 떠돌아다니면서 책 좀 읽어 이놈아. 이랬다는 건 제 상상입니다. 그랬을 것 같다. 예, 어디 뭐 이렇게 안정된 삶을 안 하는 거예요, 유비가.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30살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유비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저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렇게 유비는 황금 같은 20대를 허송세월하면서 30이 됐고 결국에는 의지할 곳 없던 건달 유비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겁니까? 그 결정은 뭐냐면 남에게 빌붙자. 현명하구만. 이때부터 유비는 남한테 빌붙기 시작하는데요. 196년 유비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황건적과 이민적을 토벌하면서 큰 공을 세웠던 공손찬한테 빌붙기 시작하죠. 같이 수학했던. 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형 잘 있어? 형님 요즘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유비야 잘 지냈어? 어떤 일이야? 그래서 유비가 이때 거의 처음으로 정규직 직장을 갖게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공손찬 밑에서. 뭐 이전에 관리를 잠깐 하긴 했는데 뭐 안정적이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래서 유비의 첫 번째 취직한 직장 이름은 뭐냐면 주식회사 공손찬 컴퍼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손찬 컴퍼니에서 유비가 처음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죠. 그렇군요. 나이 30에. 낙하산으로. 낙하산이죠, 심지어. 예, 무관의 역할을 맡아서 취직을 했고요. 뭐 원소랑 그때 이제 공손찬이 티격태격 하고 있었으니까 작은 공을 좀 세워가지고 드디어 192년에 32살의 나이로 평원이라는 어떤 고을을 다스리는 평원상, 고을 현령 같은 거예요. 예. 고을 수령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평원을 다스리던 이때 시기가 사실은 유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비라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술 처먹고 일진들 모으고 떠돌아다니면서 뭐 반란군 때려잡는다고 하다가 또 쫓겨나고 이러고 건달처럼 살았다면 처음으로 여기서 유비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이건 뭐냐? 유비가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왜 유비를 미워할 수 없는가? 미워할 수 없는가? 공손찬의 부하로 있던 장수 중에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운이죠. 조운.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게 조자룡인데 조운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눈에 유비한테 반했어요. 야. 그래서 유비는 번번이 조운을 방문하면서 가까워졌는데 이때 조운이 유비한테 그 매력에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운은 공손찬한테 상당히 실망해갖고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비가 조운을 또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극진히 막 배웅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운은 몇 년 뒤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유비 형님 그때 진짜 좋았는데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 예. 유비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무슨 매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궁금하네. 예. 자, 또 한 가지. 평소에 유비를 좀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비가 너무 잘 나가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객을 시켜가지고 유비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유비가 그것도 모르고 손님으로 초대된 자객을 굉장히 극진하게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자 자객이 차마 유비를 찌르지 못하고 유비님 당신 위험합니다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 예. 인과도 없고 뭐냐. 예, 킬러마저 감동시키는 무시무시한 매력이 소유자죠. 도대체 어땠을까? 그래서 이게 유비 일대기를 보면 이게 약간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유비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지? 그러니까. 예, 뭔가 마성의 매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힌트를 제가 좀 기록들을 뒤져서 찾아봤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비 매력의 비밀. 첫 번째, 지위가 낮은 선비와도 반드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식기로 음식을 먹었으며 깔보거나 가리지 않았으니 찾아와서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누구나 인격적으로 좀 대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조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아랫사람한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유비는. 왜냐면 자기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람을 공평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기록 중에 하나는 유비가 평원상으로서 평원을 다스릴 때 백성들한테 재물을 아주 넉넉하게 베풀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공감 능력 같은 거예요. 저희 뭐 감성지능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EQ. 예. 제가 보기에는 유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딴 건 다 거의 바닥 수준일 수도 있는데 바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평범한 수준일 수 있는데 감성지능 하나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주는 능력만큼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였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남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의 다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도 북해태수 공융이라는 사람이 황건적한테 포위되어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때 막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가서 기꺼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비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약간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데가 이때예요. 평원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저 양반 저거 그 사람 괜찮네 하는 명성이 슬슬 퍼져나가고 그래.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후들도 저런 애가 있네 라는 정도까지는 알게 되는 그런 시절인 거죠. EQ 높은 애가 있네 뭐 이런 건가? 이때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